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현입니다. 오늘은 대학원 포트폴리오 세 번째 영상으로서 사회과학 통계 두 번째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통계학에서의 기본 용어, 표본 추출 방법, 설문지 작성법, 그리고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제가 아무래도 촬영하는 곳도 그렇지만 사무실이고 또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다 보니 시선 처리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오늘도 역시 블로그 포스팅을 기반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을 좀 할게요. 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내용은 통계학에서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5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화면을 좀 확대하겠습니다. 통계학에서 등장하는 기본 용어로는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 표본 추출 단위, 관찰 단위, 그리고 표본 추출 틀, 표본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집단과 이제 표본 추출 단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이제 제가 촬영하는 날짜가 3월 9일 대선일입니다. 그 대선일에서 이야기하면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하고 그 중에 뭐 20대, 30대, 40대 이렇게 고르거나 아니면 무작위로 뽑았을 때 어떤 사전 조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이제 표본 추출 단위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관찰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관찰 단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표본 추출 틀, 표본 설계 이렇게 나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표본 추출 방법으로는 2가지로 나뉘고요. 그 2가지를 다시 3가지씩을 나눕니다. 확률 표본 추출법과 비확률 표본 추출법으로 나누고 확률 표본에는 단순 무작위, 층화, 군집으로 나뉘며 비확률 표본 추출법에는 편의, 판단, 할당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내용은 확률 표본 추출법 중에서 단순 무작위가 될 것이고요. 층화 표본과 군집 표본에 대해서는 이 둘을 한 다음에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법을 사용하는 복합적인 표본 추출을 하게 된다는 것까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확률 표본 추출법으로 전체를 조사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 응답자들의 어떤 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비확률 표본 추출법 중에서 편의 표본 추출법으로 해서 논문을 작성하곤 합니다. 하지만 비확률 표본 추출법이라고 해서 확률 표본 추출법은 아니니까 이거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단지 비확률이라면 왜 이 추출법을 썼는지를 명시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설문지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고려해야 될 상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열한 것만 보더라도 6가지를 제시했고요. 이 6가지 중에서 저는 6번을 좀 더 구분하고 싶은데 측도라고 하는 measure과 척도라고 하는 scale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측도는 어떤 도구라고 한다면 척도는 그 도구를 쓰기 위한 문항들 내지는 그 문항을 응답자들이 선택했을 때 얻게 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설문지 작성법은 굉장히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 뭐 좀 더 나열을 해보면 조사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 당연하고요. 질문이 명확한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 모든 대안을 고려한 포괄성의 여부, 민감한 질문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돼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더 많겠죠. 그리고 나서 이 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질문의 형태는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질문의 형태는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객관식, 주관식으로 나뉘고요. 이를 용어로 이야기하면 자유응답, 오픈잇 퀘스천과 제한응답, 클로즈 퀘스천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된 문항을 의미하고, 이거를 또 통계적으로의 용어를 사용했을 때는 자계식, 타계식으로 나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척도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척도의 유형에서 스티븐슨은 측정 수준에 따라서 위 네 가지 척도로 나뉘는데요. 노미널 스케일, 오디널 스케일, 인터벌 스케일, 라시오 스케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노미널 스케일은 명목 척도고요. 오디널 스케일은 서열 척도, 인터벌 스케일은 구간 척도 내지는 등간 척도, 라시오 스케일은 비율 척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대상 속성의 관계, 측정 작용에서의 네 가지 항목을 가지고 가장 센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라시오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노미널 스케일에 대해서의 대표적인 예는 남자, 여자가 될 것이고요. 오디널 스케일은 성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중학교의 성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A, B, C, D, E 이렇게 나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이라면 수, 미양, 가라고 나뉘었던 그런 부분도 서열적 차이가 될 수 있겠죠. 인터벌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범위를 제한하고요. 라시오 스케일은 절대 0점 그리고 자연 0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상 이하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측정 도구에 대해서 세 가지 척도를 또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신뢰성, 타당성 이런 부분을 논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거는 뒷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척도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문항을 만들 때 이런 척도를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제시하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통계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리커트 척도가 있습니다. 리커트 스케일은 선호도 조사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1점부터 5점까지에 대해서 1점을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을 매우 그렇다라고 했을 때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트만 척도라고 해서 재생 가능한 계층에서 순서에 따라 정렬이 가능할 때 항목의 집합에 따라 형성되는 누적 척도를 의미하고, 서스턴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랭킹 스케일의 일종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척도는 리커트 척도가 대부분입니다. 논문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더라도 이 척도를 가장 많이 활용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관역이 하나 보이시고 네 가지 사분면이 보이실 겁니다. 신뢰도가 높을수록, 타당도가 높을수록 어떤 내용이 그려지는가를 보면, 신뢰도인 경우에는 우리가 모여있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격이라고 비유했을 때, 사격을 쐈을 때 0점이 잘 조절되었다라고 하면 신뢰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타당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원 안으로 들어왔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가장 밀접하게 들어왔느냐를 가지고 타당도를 논합니다. 다시 말하면 0점 조절이 된 상황은 신뢰도고요. 총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도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해서 이제 몇 개의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를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로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 또는 속성을 정확하게 측정했는지를 보는 것으로서 기준 관련 타당도, Criterion Related Validity 이렇게 나타내는 기준 관련 타당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Content Validity, 내용 타당도. 그다음에 세 번째는 Construct Validity라고 해서 구인 타당도가 있습니다. 구성 타당도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구인 타당도라고 이야기를 붙이기도 합니다. 신뢰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일단 신뢰도의 정의를 살펴보면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측정을 반복했을 때 측정값들의 분산들로서 표현될 수 있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세 가지를 제시하는 내용은 Split Half Reliability라고 하는 반분 신뢰도, 그 다음에 RM Total Correlation 이라고 하는 문항 전체 상관계수,
마지막으로 크롬박 알파라고 하는 알파 계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크롬박 알파로서 대개 전체 표본의 알파 계수는 0.7 정도를 넘어야 바람직하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타당도 신뢰도까지 살펴봤습니다. 역시 영어는 아직까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발음을 하다가도 이게 맞나 생각하는데요. 예, 그래도 잘 들어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는데 여러분들께서 통계학을 보시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볼 필요가 있겠다, 내지는 이런 거는 내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봐야겠다 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정리했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개념을 익히시기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촬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3월 11일부터 고등학교 수학을 업로드 해야겠다라고 마음은 먹었는데 마음 먹기가 쉽지는 않은가 봅니다. 아직까지 제가 할 일이 또 있고 또 현재 수학교육에서 논문을 쓰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연구가 끝나는 대로, 그리고 책의 출간이 끝나는 대로 그때 한 번 더 영상을 탑재하도록 하겠고,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9일 바로 탑재를 할 거라서 이 영상이 올라가고 아마 몇 시간 뒤면 투표 끝나고 이제 개표를 하시면서 대통령 당선인이 등장할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오고 가고 있고, 또 당 내에서도 본인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는데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영상 여기까지 촬영하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